네, 그래서 이제 우리 TAT 2급 교재의 비유동 부채에서는 사채 부분이 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알게 되셨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는요 다 우리 FAT 1급에서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자, 장기차입금 비유동 부채의 개정 과목이고요. 장기차입금은 여러분 차입했을 때는 장기차입금으로 기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결산 시점에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대체 분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죠. 그래서 상환 시점이 결산 기준일로 해서 1년 이내로 도래한 장기차입금은 이와 같이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대체를 시킵니다. 그랬다가 장기차입금을 상환할 때는 분계가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분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 대체 분계를 상환하는 이런 분계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처음에는 장기차입금인데 결산 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한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할 때는 차변에 장기차입금이 없어요.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결산 문제로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우리 자산의 임차보증금의 상대적 개정 과목이고요.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비유동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 부채냐?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죠.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좀 퇴직금 제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자,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00인 이상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강제로 우리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그 자금을 사내에서 알아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에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200명, 100명 또는 50명 이게 점점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300명이 의무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줄여나갈 거고요. 이제 기업들이 자꾸 이제 그 자금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받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그 퇴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 돈을 어떤 그 축적을 해놓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일시에 좀 퇴직을 해야 되겠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종업원들이 퇴직금도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또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그 퇴직연금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분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내에서 알아서 축적해 놓는 방식의 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그냥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전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결산 때 그 금액을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그 다음에 전부 다 퇴직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퇴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전기 결산 때 이미 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대변에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감소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결산 때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결산 때 비용으로 다 인식한다 이거예요. 왜 결산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냐 하면은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해 동안 과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퇴직금이라는 그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전기에 설정한 거는 전기 비용으로 처리, 추가 설정한 것은 전기 비용 처리하고 단기에 추가 설정하는 것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가 설정한 부분이 뭐냐면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업원이 신입사원 없이 계속 기존의 사원을 가지고 쭉 간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해마다 증가하게 돼 있죠. 근무 연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증가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계속 비용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할 때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은 다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2번에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이라는 거예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자, 확정기여형은 여기다 좀 덧붙이면은요, 연금 관리를 불이백, 연금 관리를 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근로자 책임. 그러니까 회사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회사 부담금이 뭐냐면 이 회사가 연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나는 퇴직연금을 얼마짜리를 가입을 하겠다. 얼마짜리. 회사가 불입해 주는 것보다 더 자기가 더 부을 수가 있어요. 자기 급여에서 회사가 불입해 주는 건 만약에 월 10만 원을 불입을 해준다. 그런데 내가 내 급여에서 10만 원을 더 내가 퇴직연금에 불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은 회사의 기여금이 되고 자기가 부담하는 건 또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연금에 가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입을 하거나 보험회사 같은데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를 기업이 미리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부담하는 그 기여금이 있죠. 그걸 불입할 때 바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C사는 2022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C사는 2022년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10,000원은 뭐냐면 모든 우리 회사 종업원의 퇴직연금의 기업의 부담금이에요. 그걸 납부해야 하며 이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000원이 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납부했을 때는 그냥 이런 분개하면 돼요. 차변의 퇴직급여 7,000원, 대변의 현금 7,000원. 근데 이거는 지금 회계 처리를 한꺼번에 했어요. 예, 납부한 거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한꺼번에 회계 처리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회계 처리는 안 하겠죠. 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시 회사 부담금 회계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시 회사 부담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불입을 했으면요 바로 차변에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을 불입했다 그러면 퇴직급여 100만원이고요 대변에 이제 현금으로 불입했으면 현금 100만원 이렇게 바로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죠.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자, 그런데 결산일에 회사 부담금 지급액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죠. 예, 이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불입하지 못한 것도 비용 처리해요.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죠. 3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 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라는 건 미지급 비용이 있다면 미지급 비용이 있는 거예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부채를 잡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정기여형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거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들,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기업 부채 설정하는 게 맞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퇴직연금 제도의 두 번째 제도를 알아보겠는데 그 밑에 3번에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 불이백을 회사가 관리해요. 연금 불이백을 회사가 관리를 하다가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연금에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까 확정기여형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은 그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자기가 그걸 그 보험회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운영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요. 운영 책임이.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 회사가 운영한다 이거죠. 회사하고 보험회사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퇴직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하는 자산, 아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가 운용하는 것이죠. 그거는 개정 과목을 요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그런데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자산인데 부채에다 표시를 해요. 그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 미리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어디다 표시하는지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죠. 그 부채 밑에다가 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이. 부채의 차감 계정.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 회사의 지금 요 상황이라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실제 잔액은 1,000원인 거예요. 11,000원을 부채로 처음에 잡았지만 지금 자산으로 연금을 불입해 놓은 게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의 합계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11,00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괄호는 차감 계정이거든요. 1,000원만 부채로 잡힌다 이거죠. 1,000원만 부채로 잡힙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를 하는데 표시는 부채 쪽에 표시가 된다. 아주 특이하죠. 자, 그런데 이게 자산에 표시될 때도 있어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만약에 미지급금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표시하는데 거기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1,000원이고 우리 연금이 10,000원이었으니까 그 밑에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만약에 연금이 15,000원이라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4,000원 초과했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마이너스 4,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까지만 거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이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 금액은 투자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정 과목은 똑같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아니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기본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되는데 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어요. 연금 운용이 실적이 좋으면 많아지죠. 연금이라는 것은 펀드 투자라든가 이런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도 보험회사가 이렇게 그 기업하고 상의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운용하는 그 수익이 높아지면은 운용 수익이 자꾸 연금에 쌓이거든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연금은 더 많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투자 자산으로 표시한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B사는 2022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다. 22년에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2년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은 1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1,000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를 보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11,000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1,000원 이렇게 부채 설정을 했고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불입할 때는 차변에 자산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현금으로 불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같은 하나의 분계처럼 이렇게 해놔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결산 때 하는 분계고요. 요거는 우리가 퇴직연금 불입을 꼭 결산일 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회사하고 약속한 날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분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불입시, 연금 불입시. 연금 불입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결산 분계예요. 결산 분계. 우리가 결산일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러죠. 그 퇴직금 추계액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비교해서 추가 설정할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든 회사는 22년도 1월 1일 날 개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과거에 하나도 없으니까 퇴직금 계산했더니 11,000원이더라 라고 하면 그냥 11,000원 전부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시험 문제는 1기로 회사를 내는 게 아니라 뭐 5기나 6기가 됐다고 보통 시험에 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가령 뭐 1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아직 결산하기 전에 전기에 설정해 놓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는지
시산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 차액만 추가로 설정하는 그 분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란에다가 그 차액만 우리가 입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FAT 1급 준비하면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FAT 1급에서는 연금 얘기를 꺼내지 않았었네요. 우리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연금에 가입된 기업을 전제하지 않고 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기업, 그냥 무조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돼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다. 예, 부채가 있다면 아직 회사에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비용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뭐 미지급금은 우리가 유동부채인데 장기 미지급금은 비유동부채죠. 그 다음에 기타 충당부채로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성격이 비슷한 우리가 충당부채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의무가 발생한 부채들을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얼마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성격의 기타 충당부채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뭐 개정 과목을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추정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유동부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이 있는데 요거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금은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해서 대변의 자본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만약에 발행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잉여금 관련된 회계 처리, 우리 이와 똑같은 거 예제 있었죠?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때 대변의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죠. 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감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식 발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앞에서 금방 얘기한 주식 발행은 증자라고 하죠. 증자의 반대가 바로 감자가 되겠는데요.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상 감자 할 때 우리가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서 소각을 하면 손실, 감자 사손이 발생하고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을 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감자 차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싸게 샀다 해서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잉여금은 우리가 이익잉여금하고 구분해가지고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죠.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면, 자, 자본금 액면가 10,000원짜리 한 주를 구입했다고 봐요. 그러면 발행했던 주식을 우리가 사면 차변의 자본금이 되죠. 사가지고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에 샀냐면은요, 회사에서 이걸 6,000원에 샀어요. 6,000원에. 그러면 4,000원만큼 이익을 봤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사가지고 소각시켰기 때문에 자본금은 10,000원이 감소하고 현금은 6,000원 자산 감소하면서 감자 차익 4,0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자 차익 이런 경우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관련 개념 과목, 이거 역시 FAT 1급 교재하고 똑같이 예제를 들었어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때 발생하죠. 네,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대변의 자본금은 10,000원인데 현금은 9,000원에 만약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1,000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죠. 그리고 감자 차손. 감자 차손은 아까 감자 차익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주식을 사가지고 한 주를 사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10,000원 자본금이 감소하는데요. 주식을 비싸게 샀어요. 12,000원에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12,000원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 2,000원의 차이는 감자 차손으로 기록합니다. 감자 차손은 손실이 아니라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으로서 감자 차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자 차손도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본 조정에 있는 이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감자 차손은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은 우리 앞에 그 자본잉여금에서 나왔던 예제에서 감자 차익이 있었죠. 감자 차익과 상계 처리한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상계 처리라는 거는 네. 이전에 초과금이나 차금이 있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상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잔액이 있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잔액이 있어야 돼요. 잔액이 양쪽으로 있을 수 없다. 그 의미하고 같습니다.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자본란에 감자 차손도 있고 감자 차익도 표시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를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예.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개정 과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개정 과목은 사실은 요 두 개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하고 재평가 잉여금. 네. 그래서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그 손익인데 단기의 손익으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유보시켜 놨다가 처분할 때 한꺼번에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자산 공부할 때 재평가 잉여금과 재평가 손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이지만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지만 상승해서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서 자본으로 본다는 거. 자산 정리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에는 우리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전기에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 이름이 살짝 바뀌죠. 거기다가 단기 순이익이 계속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는 것은 저기로 한다는 거죠. 주식 배당을 하는 거예요. 주식 배당. 주식을 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되죠. 회사는. 그리고 주주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계속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익잉여금에는 이 부분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또 적립을 하죠. 임의적립, 법정적립, 그 다음에 상법에서 적립하라고 하는 이익준비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여러분 그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이고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요 기준을 좀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거 이익준비금과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에는 우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 배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분계를 써놓진 않고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 배당한다는 게 뭐냐면 회계연도 말 12월 31일 기준이다 이겁니다. 12월 31일에 그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으면 배당에 해당이 돼요. 배당에 해당이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 현금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인 회사에서 2021년도 분 현금 배당은 2022년도 초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현금 배당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돼요. 네,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주주총회를 3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3월 1일 현재 주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의 기준일은 회계연도 말이다. 12월 31일 현재 주주에게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2021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21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1년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결정하더라도 2021년도의 재무제표에는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2021년도 재무상태표에는 배당액 차감 전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2022년도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기중에 배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기중에 이게 6월 말로 한번 배당 한번 하고 또 12월 말로 또 한번 배당하는 그런 배당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좀 분계를 하나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20년도 배당을 하는데 21년도 실적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2022년도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이 분계를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현금 배당 결의시 분계라고 할까요? 현금 배당 결의시 분계.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면은요, 회사는 그걸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고 아까 방금 교재에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시킵니다. 2월 이익잉여금. 얼마를 천만 원 배당한다고 보죠. 1,000만 원. 대변에는 부채니까 미지급 배당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 감소. 2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본 감소. 대변에는 부채 증가.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2021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건데 2021년도 재무제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산할 때 배당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이익은 무슨 이익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2021년도 실적이 반영된 거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부채로 인식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해에 부채로 인식되고 이익잉여금은 이게 전기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은 전기 것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기에 부채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현금 배당의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현금 배당을 실행하였다. 분계나 회계처리나 같은 말이에요. 현금 배당을 실행할 때 분계는 어떻게 될까? 자, 결의할 때 분계를 알면 배당을 실행할 때 분계는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부채가 감소하는 거.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다고 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다. 이렇게 실행을 해야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금 배당의 경우에 결의시 분계와 현금 배당을 실행할 때 분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부채 증가, 실행하면 부채 감소. 결의했을 때 차변에 오는 것은 2월 이익잉여금.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세트로. 대개 결의한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주주총회 끝나고 한 달 지나면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4월 말 5월 지났잖아요. 아마 4월 중순쯤에 배당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배당을 받는 분들은 4월 중순쯤에 대부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주주총회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다들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배당 준비하는 사무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예,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무적 절차를 보통 한 달.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배당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자체의 변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 자체라는 게 뭐냐면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예. 왜냐하면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갔어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자본금도 자본이고 이익잉여금도 자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어요. 이 주식 배당은. 아까 현금 배당은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집니다. 현금이 나가잖아요. 차변에 그 자본 감소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본 총액의 변화가 생깁니다. 현금 배당은. 자,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 말이고요.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 수만 조정하게 된다. 주식 배당을 받은 기업은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는 기업은 자산 증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것이 없죠.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는 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회계상 거래잖아요. 그런데 주식 배당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은 당연히 회계 처리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기업이 주식 배당을 받았다. 회계 처리가 없다. 요거 알아두세요. 어떻게 한다? 장부에 주식 수만 늘리게 되는 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 단가가 떨어지겠죠. 매입 평균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 주식을 만약에 단기 투자 증권이라든가 매도가능 증권으로 해가지고 처분 이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처분 이익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평균 단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 주식 배당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초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기말에는 별도 회계 처리가 이것도 없어요. 결정될 때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의할 때와 주식 배당을 실행할 때로 이것도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배당 결의 시 분계는 어떻게 될까? 현금 배당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차변은 똑같아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거예요. 자, 금액은 똑같다고 1,000만 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이 달라요. 미교부 주식배당. 처음 들어보시죠? 자, 차변의 요소는 그 자본 감소입니다만은 대변의 요소가 뭐냐면 이것도 자본이에요. 미교부 주식배당 그러면 자본 조정에 해당입니다. 자본 조정의 증가, 즉 자본의 증가예요. 그래서 자본 총액에 결의할 때도 변동이 없죠. 자본 감소한 것만큼 자본 증가시켰어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주식 배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는 분계가 차변에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와야 되겠죠. 이제 자본 조정이 감소하겠죠. 자본입니다. 이것도. 대변은 뭐가 되느냐면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도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때도 자본 감소, 자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네,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어요. 네, 자본의 변동이 없단 말은 좀 틀린 말이죠. 자본 내에서 구성비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나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다 이거. 자본 총액에.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의 그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은 네, 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부분인데요. 그 결의 시와 그 다음에 실행할 때 분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밑에 여백에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3페이지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